암 재치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경우 암이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고 한다면 비과학적인 주장일까요? 어미 잃은 새끼 펭귄이 간절하게 다른 어미에게 매달려 보지만 매몰차게 쫓겨나고 마는데요. 오늘은 동물 세계에서 마음의 일종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감정의 상처가 어떻게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과 같은 한 가지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개 발암 요인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죠. 선천적인 소인이나 간염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면역 결핍 바이러스, 헬리코박터균 등 감염성 질환이나 심지어 건성과 같은 피부 질환에다가 과한 음주나 흡연, 식습관과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가 복합이 되는 시기지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주체할 수 없이 잠이 쏟아지면 눈을 내리 감을 수밖에 없듯이 감정의 스트레스에 휩싸이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신마저 해치며 주체적인 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복합적인 다른 요인을 제어하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기 십상입니다. 식물과는 달리 동물은 제자리를 떠나 움직이기 위해서 뇌를 비롯한 신경계를 발달시켰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전신적인 신호 전달 기관으로는 내분비계도 있습니다.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뇌하수체는 한편으로는 신경세포로, 다른 편으로는 내분비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계이기도 내분비계이기도 하지요. 신경계도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내분비계도 시상하부와 같은 신경계의 연락을 받아 작동합니다. 다만 전선과 같은 신경섬유로 전기 신호를 빠르게 내보내는 신경계와 달리 내분비계가 혈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이유는 다양한 일을 하는 다양한 세포와 접촉하기 위함입니다. 태아가 양수와 탯줄에 의지하여 자라듯이 인체 세포의 활동은 지인액과 혈액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일 중에는 감정을 불러일으켜 표현하고 표출된 감정을 누그러뜨려 해소하는 일이 있는데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선자리에서 먹고 사는 식물과는 달리 포식자나 피식자인 동물의 왕국에서는 의사 표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소떼가 지나가는 곳이라면 제 아무리 사자의 새끼라도 두려움에 숨죽여 엎드려 있어야 하고, 물소를 사냥하는 사자 어미라면 이빨과 발톱, 눈매와 표정, 우렁찬 포효를 통해서 사나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사냥에 서툰 사자가 어설픈 표정과 동작을 보인다면 두려움을 떨치고 전의를 되살린 물소의 반격에 오히려 당할 수가 있겠죠. 먹느냐 먹히느냐, 운명이 달린 동물 세계에서 감정 표현은 날고 뛰며 달리는 움직임 못지않게 필수적인 거지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간에는 생식 욕구도, 소화 기능도, 면역 활동도 당연히 멈추게 됩니다. 근육과 심장, 이목구비와 뇌로 혈액을 총동원해야 하기 때문이죠. 뇌하수체와 갑상선, 부신에서 급하게 호르몬을 분비하여 산소와 혈액, 혈당을 충동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종족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한 종의 내부에서도 경쟁과 서열, 지배와 복종, 책임과 희생, 무시나 반기와 같은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분노와 두려움, 기쁨과 슬픔, 애정과 증오, 불안과 걱정 등의 감정이 개입하게 됩니다. 새끼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하수체는
옥시토신을 분비하여 어미의 젖이 나오게 된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어미가 분노나 두려움,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면 새끼를 무시하거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신호에 응답할 진액과 혈액의 소모가 많은 산후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유방암의 원인이 젖을 떼듯 떼어내지 못한 애증의 몽우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어류는 대개 산란만 하고 자리를 뜨며 양서류나 파충류, 조류는 부화한 뒤에도 일정 기간 새끼를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포유류는 반드시 젖을 먹이는 육아 과정이 필요하지요. 부모나 가족, 집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십수년이나 집단의 보호 아래 성장하고 독립을 하더라도 맹수와는 달리 협업을 해야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주는 감정이 그만큼 고도로 풍부하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생존에 필요한 관계를 이어주는 감정은 왜 해롭고도 위험한 바람인자까지도 될까요? 첫째, 시공을 초월하니 절제하기는 어렵고 지나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경우처럼 어려서 버림받은 기억과 감정은 시공을 떠나 수십 년이나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햇빛 없이도 놀이터 없이도 친구 없이도 몰입할 수 있는 전자게임이 제어가 안 되면 해로울 수 있듯이 감정의 상처는 시공을 초월하여 도질 뿐만 아니라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 맴을 도는 소용돌이처럼 기억과 감정을 주관하는 해마나 편도체의 발육까지도 과거의 시간과 장소에서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분의 경우처럼 감정은 아주 원초적이어서 우선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생식이나 소화, 면역 기능보다 우선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정보다 원초적인 경우로는 호흡, 맥박, 운동 등이 있고요. 수면조차도 감정과 경쟁하기 때문에 흔히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식욕은 감정의 상처를 덮고자 폭증하거나 감정의 무게에 눌려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느 경우에나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계의 교란을 처리하고 음식에서 나온 양분과 노폐물, 그리고 소화액 등의 흐름을 막아 부패와 손상을 일으키는 자가 독소로 이어집니다. 감정을 일으키고 해소하기 위한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과도한 항진은 수용체가 있어 표적이 되는 세포에게 과도한 기능과 분할을 요구하여 뇌하수체나 갑상선의 비대, 종양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분비관이 긴장된 소화기에서는 음식과 대소변, 위액, 담즙, 췌장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막히면서 자가 독소로 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생식기에서는 나팔관으로 수송되던 난자도 일단 정지하고 부풀던 젖과 자궁의 내막도 멈추면 부패와 감염에 이은 자가 독성 물질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면역계의 세포는 혈액 공급이 줄어 기아 상태임에도 자가 독소와 자가 독소로 손상된 세포들을 청소하기 위한 분할을 요구받아 불완전 세포, 암세포로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이 대부분 사회적이어서 실험실에서 분자적인 기전을 쫓는 현대의 과학과 의학으로부터는 외면당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 실험, 연구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일까요? 더 인간적인 과학, 더 사회적인 의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정의 상처는 감정적인 보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공감과
1호가 그것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